구하우 박사님 말씀해 주시고 그런 다음에 이봉기 박사님 순서로 가겠습니다. 일단 먼저 남북 관계는 한 세 가지 차원이 실제하는 거죠. 첫 번째, 많이 망각하는데 정전 체제가 여전히 작동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러니까 91년에 들어서서 국제법적으로 두 국가 관계가 만들어졌고, 세 번째 이른바 특수 관계가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 차원을 다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고, 개인적으로는 국제법적 두 국가와 특수 관계는 일종의 기란 관계일 수밖에 없다는 거고요. 그게 91년에 봉합이 됐지만 남북 관계를 이렇게 정의한다고 했을 때 두 국가 관계의 국가 결합, 통합과 관련해서 아마 그 일반적인 변수 두 개를 들라고 한다면, 하나는 박명규 선생님 오래전부터 말씀하셨습니다만 힘의 대칭성의 정도, 그리고 또 하나가 아마 공동의적의 유무일 겁니다. 근데 아시는 것처럼 이 두 부분에서 남과 북이 하나 어떤 형식으로 이제 통합을 유지하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돌이켜 보면 굉장히 예외적인 1995년부터 2007년까지 이른바 화해협력이라는 예외적인 시기가 있었던 거죠. 분단 역사를 장기적으로 들여다보면 그 시기를 예외로 규정하는 게 훨씬 더 적절할 수도 있을 거다라는 겁니다. 그 구체적으로 이제 북한이 언제쯤 변했을까와 관련해서 저는 2021년 1월 조선노동당 8차 대회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때 그 조선노동당 규약에서 민족해방, 민주주의혁명을 삭제를 했습니다. 아까 그 예정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의 의미는 한반도의 분단은 타율적인 게 아니라 자율적인 거라고 해석을 하는 거라고 해석해 줄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이번 조선노동당 9차 대회를 보면 한반도의 두 국가가 지속적으로 존재해 왔다라는 언명은 다르게 해석하면, 최근에 이제 그런 표현을 쓰는 분도 계십니다만, 한반도의 분단이 아니라 두 주체가 분립해 왔다라고 해석할 여지가 있는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북한이 던진 적대적 두 국가로는 한반도 역사에 대한 새로운 해석으로까지 갈 수밖에 없는 문제다라는 겁니다. 관련해서 북한이 2023년 12월이죠. 조선노동당 그러니까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통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럼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뭐가 바뀌었을까를 생각해 보면, 일단 한국 그 내에서는 윤석열 정권이 들어섰었고, 윤석열 정권은 그 대북 정책을 뭐라고 평가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만, 어쨌든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본부청사위에 무인기를 날렸던 정권입니다. 그러니까 북한 쪽 입장에서 보면 한국에서 발생하는 정권 교체는 불가피할 수밖에 없는데, 그랬을 때 언제든지 그 강압 정책을 수행할 수 있는 정권이 들어설 수 있다라는 걸 굉장히 강하게 경험한 사건이었고, 두 번째는 북한의 러시아에 대한 몰빵 외교입니다. 그러니까 2022년 1월 정도부터 북한이 밖으로 나오고 싶어 했는데 아마 유일하게 호응했던 국가가 러시아였을 거고, 그 2022년 2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을 하면서 북한은 기존의 그 외교 정책과는 좀 차이가 있는 몰빵 노선을 갔다라고 생각을 했고, 지금까지 이렇게 이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만약에 대외적으로 필요한 국가가 있다면 지금 현재 수준에서는 러시아가 그 역할을 대신하고 있고, 군사안보적, 경제적 측면에서 북한에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세 번째 바뀐 게 있다면 2022년 9월에 핵무력 정책에 대하여 라는 법률을 만드는데, 그러니까
그리고 헌법에 이제 핵국가를 반영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일종의 핵무기 헌정주의라고 부르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뒤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북한을 주권국가로 인정하는 것은 다 그들의 논리에 따르면 핵국가로 인정하는 것과 동일한 방식이 될 수밖에 없는 논리 구조를 스스로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조동호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국가 제일주의를 북한에서 일종의 시대담론으로 만들었던 시점도 사실은 그 즈음입니다. 아마도 그 문제일 거고, 북한은 지금 적대적 도국가론을 얘기를 하지만 한 4가지 정도 그 의제와 관련해서 한국 쪽에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2021년부터 2021년 1월 조선노동당 대회부터 얘기를 했던 2가지 의제, 그러니까 첨단 무기 반입을 중단하라는 얘기, 그리고 그러니까 군비 등강하지 말라는 얘기고, 2번째가 한미 연합군사훈련 중단하라는 얘기. 이게 이제 구차대에서 좀 바뀌었습니다만, 3번째가 핵무기를 의제화하지 마라. 그러니까 비핵화를 의제하지 마라라는 얘기하고, 4번째가 이제 지금 논의되는 자기들이 정의한 남북관계의 재정의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건가 등등의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 문제가 지금도 불거지는 이유는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서 그 2026년도 국방 예산을 8.2% 증가시켰습니다. 2025년 9월인가요? 김정은이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그 수치를 그대로 인용을 하면서 반발을 하는 장면들을 볼 수가 있는데, 어쨌든 남북관계 돌파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해 볼 때 좀 염두에 둬야 될 부분이고요. 그 적대적 도국가론에 대해서 아마 한 4가지 정도 우리의 선택지가 있을 겁니다. 첫 번째, 무시할 수 있습니다. 그냥 아무 얘기 안 하는 거죠. 2번째는 거부하는 겁니다. 몇몇 분들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시고, 현재 이재명 정부에서 일하시는 분들, 뭐 대표적으로는 위성락 안보실장 같은 경우 특수관계로는 견제해야 된다라는 입장 견제하고 있고, 소극적으로 호응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지금 정부가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통일부에서 사실상의 평화적 도국가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굉장히 애매한 형태의 소극적 호응이다라는 생각이고, 하나의 마지막 경우가 있다면 전 적극적 호응의 형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적극적 호응은 개인적으로는 지금 남북의 무기가 전 세계 전장에서 싸우고 있는 형국입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남북의 군산복합체가 사실은 전 세계에서 대립하고 있는 형국이고, 그 형국이 주는 의미는 한반도 또한 위기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생각해야 될 가장 직면한 회피 미래가 있다면, 한반도에서의 전쟁 내지는 뭐 낮은 수준의 군사적 충돌을 어떻게 벗어날 것이냐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편이고, 그렇다면 적극적 호응의 형태로 가는 게 우리의 선택지가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관련해서 2번의 무인기 사건이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북으로 보낸 2번의 무인기 사건이 있었죠. 그때마다 이제 담화가 나오고 하는데, 그 2번의 무인기 사건에서 북한의 담화에서 가장 핵심적인 단어는 제가 보기엔 주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권을 침해했다는 얘기를 수도 없이 하고 있는데, 우리 쪽 대답 중에서 그 얘기를 언급한 경우를 거의 보지를 못했는데, 아마도 지금 정부가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한 입장이 안 섰기 때문이겠죠. 그러니까 저는 북한을 사실상에 빼고 주권 국가로 인정하자. 그게 그 한반도의 평화로운 미래를 위해서 어떻게 보면 첫걸음이 아니겠는가라는 거고,
그걸 위해서는 뭐 거기에 수반되는 나머지 논리들은 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작업은 우리 내부의 민주주의를 더 민주화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뭐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서 국가보안법 폐지한다든지 국가보안법 7조를 뭐 없앤다든지 헌법 3조 4조를 개정하는 것은 우리 민주주의를 더욱 공고하는 작업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그 기반 위에서 북한하고 상대할 수 있는 뭐 우리 국내적 토대를 만들어내자라는 게 제가 생각에 지금의 과제고, 가장 우려되는 것은 적대적 두 국가론 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입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군사적 충돌 같은 사고가 제일 우려가 되는 사태겠죠. 특히 북한이 국경을 획정한다고 했을 때 가장 어려운 부분이 서해상의 NLL일 겁니다. 휴전선, 정전선은 사실은 양쪽이 쌍방이 인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 이외의 국경을 얘기하기 북한이 굉장히 어려울 텐데 NLL은 좀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좀 그냥 역설적인 의미에서 말씀드리지만 사고의 긍정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소의 경우를 보면 61년 베를린 위기를 겪고 62년 쿠바 미사일 위기를 겪고 나서 만들어진 것들이 뭐냐면 63년도 미소 사이에 한라인이 만들어지고 63년도에 부분적 핵실험 금지 조약 같은 형태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미국과 소련이 평화공존으로 가는 길을 보기도 했던 셈이죠. 근데 뭐 개인적으로는 사고를 통해서 남북이 대화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는 것은 우리에게 가장 불행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 사고가 걷잡을 수 없는 형태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는 굉장히 좀 전 자명해 보인다고 생각하는 편인데, 아까 이혜원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국내 정치적으로 갈 길을, 그러니까 이 적대적 두 국가론을 보고 가야 할 길에 대한 내부 갈등이 너무 심해서 이런 모임이 좀 우리에게 좀 새로운 좌표, 이정표를 만들어줄 수 있으면 어떨까 하는 고민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제 이봉규 박사님 좀 말씀해 주시는데요. 저는 하우 쪽에 좀 초점을 맞추고 말씀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서독 사례를 중심으로 좀 전략적 수준과 그다음에 구체적인 정책 수준에서 좀 사례를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현재 우리 상황은 뭐 앞에서도 많이들 말씀하셨지만 통일을 전면화하지 않으면서도 통일의 가능성을 유지해야 하는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독 사례를 한번 보는 것도 괜찮을 텐데요. 잘 아시는 보수당인 기민당의 콜 총리가 1983년 10월에 호네커에게 서신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뭐라고 썼냐면, 당신은 당신을 어떠한 불리한 상황으로도 몰아넣을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을 사람과 대화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콜 총리의 이러한 언급은 우리가 알고 있는 강경한 반공 지도자 이미지와는 좀 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저희가 콜 총리의 대동독 정책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문제인데요. 사실 콜 총리 같은 경우는 동독 권력 구조를 우리가 외부에서 직접적으로 변화시킬 수 없다면 장기적으로 변화의 가능성을 유지하려는 전략적 현실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체제 내부의 변화를 외부에서 직접 유도하려는 시도를 자제하는 대신 변화가 발생한다면 이를 정치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대내적 조건을 유지하는 데 정책에 초점을 둔 접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동서독 사례에서 그런 사례를 볼 수 있는데요. 잘 아시듯이 콜 총리는 1982년, 83년에 사실 동독 경제가 거의 부도날 상황에서
대동독 차관을 제공합니다. 그렇지만 1989년 동독 체제 붕괴와 국제 질서가 변화하는 구조적 전환의 계기가 도래했을 때는 콜 총리는 기존의 분단의 안정적 관리 중심 접근에서 통일 실현의 중심 정책으로 신속하게 전환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분단 시기 서독의 정책을 보면 보수나 진보 모두 사실 통일을 상시적인 전면적 과제로 설정하기보다는 분단이라는 현실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결정적 계기가 도래했을 때 이를 현실 정치의 영역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전략적 절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전략적 수준의 접근이었다면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동서독 간 비밀 협상에 의해서 진행됐던 사례를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82년, 83년에 대동독 차관 제공 시에 국가 간 경기라는 독일어로 랜더슈필입니다. 암호명으로 동서독 간 논의된 비밀 협상이 있었습니다. 이건 이제 서독 출신의 스위스 은행가 홀거 바라고 동독의 비밀 협상과 유르겐 니츠 간에 이루어진 비밀 협상입니다. 이 사례는 헝가리와 오스트리아 사례를 참조로 해서 진행을 했던 거고요. 헝가리와 오스트리아는 역사적으로 한 나라였으니까 이제 헝가리와 오스트리아가 1979년 1월 1일에 비자 의무 폐지 협정을 체결을 합니다. 이런 기반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홀거바라고 유리겐 니츠가 협상했던 구체적 핵심 내용이 뭐냐면 서독이 기본법을 개정해서 동독 국적을 인정한다. 양독의 상주 대표부를 대사관으로 전환한다. 동독 주민의 서독 내 망명 신청이 발생할 경우 다른 외국인 망명 신청과 동일하게 다룬다. 이건 사실 이제 지금까지 그 앞에 두 가지 사항은 이제 동독에 유리했던 거고 나머지 세 가지 사항은 이제 서독이 요구했던 거일 수도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상호 여행 및 방문 왕래에서 자유로운 통행을 보장한다. 양방향 여행에서 비자 의무를 폐지한다입니다. 근데 사실 이 구상에서 좀 저희가 눈여겨볼 수 있는 건 이제 저희가 아까도 말씀하는 중에 많이 나왔지만 우리가 만약에 이제 여러 가지 사태가 발생했었을 때 북한에 대한 연고권을 어떻게 주장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근데 이 협정에 이제 유보 조항이 하나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와 무관하게 양측이 재통일 같은 독일 문제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입장을 그대로 유지한다. 이 말은 결국에는 뭐 나중에 이게 영고권의 이제 꼬리가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사실은 동서독 모두에 의해서 거부가 되긴 했는데 어쨌든 이 당시 협상은 이 홀거 발이 그 당시 서독에서 동독으로 차관 협상이 갔던 게 한 20억 마르크가 됐었습니다. 근데 홀거 발이 제안했던 건 100억 마르크를 제공하겠다. 그 대신 이제 이런 조건들을 같이 묻고 들어갔던 겁니다. 그래서 저희 사례에 좀 참고가 되었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현인의 그런데 여기 이재훈, 황태희, 고유한, 홍양호 이 순서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네네. 그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제는 좀 시간을 조금만 좀 염두에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적대적 두 국가로는 그 우리 한국에서 생각할 때 북한에서 상당수 사람들이 동의해서 만들었나 뭐 우리처럼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북한은 남한하고 정치적 환경이 너무 달라서 이 적대적 두 국가로는 진짜 김정은이 결정적인 주장에 의해서 결국 김정은 1인을 위해서 만든 그런 논리라서 북한 간부들이나 주민들이 지금 다 앉아서 이거 처음 접했을 때 아주 당황하고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가 없죠. 그랬다가는 먹이 잘리니까. 그래서 이 적대적 두 국가로는 사실 무슨 김정은이 우리처럼 뭐 평화를 생각하거나 우리 국가의 발전을 생각하거나 한반도의 미래를 생각해서 한 게 아니라 제가 생각한데는 순수 자기 기업을 지키기 위한 말하자면 자기 그 기업을 지키기 위해서 생각해낸 그 막수라고 나는 생각하거든요. 그래 김정은이 자기가 정권을 처음 잡았을 때
가만 생각해 보니까 남북이 격차가 하늘과 땅과 같다는 걸 느꼈을 거고, 그다음에 김정은은 원래 승벽이 강한 사람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젊은 마음으로서 받아들이기도 힘들었을 거고, 어떻게 하나 이 땅덩어리를 지켜서 내가 주인으로서의 권리를 찾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건데, 김정은이가 생각한 거는 경제적이나 문화적으로는 안 되겠고, 그래서 군사적으로는 핵만 개발하면 우위를 차지할 것 같으니까 무작정 밀어붙여서 결국은 핵을 개발한 건데, 결국은 이 적대적 두 국가론을 받아들일까 받지 않을까 할 때 우리처럼 이렇게 서로 다른 데가 있으니까 자꾸 쌈 붙어서 결국은 한반도 평화가 파괴되는구나, 뭐 이런 그런 마음이 뭐 요만큼이라도 난 있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순수 자기를 위해서 만든 거다. 그다음에 그 북한 주민들이 의지와는 진짜 상관이 없다. 제가 이 남한에 와서 처음에 깜짝 놀란 게 뭔가 하면 통일을 바라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그 자체를 놀랐댔어요. 제가 2004년에 왔는데 북한은 99.9%가 그때 통일을 다 지지했거든요. 그래 반드시 통일을 해야 된다. 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니 세상에 어떻게 한민족으로서 통일 안 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냐? 진짜 그게 제가 하나의 충격이었어요. 근데 물론 지금은 북한이 그게 어느 정도 약화됐겠지만 저는 아직도 상당수의 사람들이 통일은 해야 된다, 김일성이고 이론을 그대로 지금 받아들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풍토, 그래서 이 북한하고 합치게 되면 무슨 하나는 우리가 도와줘야 되니까 우리가 더 못 살게 될 거다. 그다음에 북한을 이렇게 놔두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거다. 뭐 이런 식의 생각은 북한 주민들이 생각하고는 상당수 거리가 멀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두 국가가 갈라지거나 이 한반도를 이렇게 가르거나 아니면 합쳐 있는가 이걸 할 때 왜 남한 주민들이 생각만 고려돼야 되냐? 북한 주민들이 생각도 충분히 고려돼야 된다. 그런데 거기에는 북한이 이 정책에는 북한 주민의 의견이 반영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제가 동유럽이 붕괴될 때 자세히 생각해 봤는데 이 민족이라는 개념은 아주 희미한 것 같지만 매우 강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동유럽이 붕괴되면서 많은 나라들이 쪼개져 나갔는데 뭘 단위로 다 쪼개져 나가는가 하면 민족을 단위로 다 쪼개져 나갔어요. 그래 뭐 이데올로기가 달라서 갈라진 게 아니라 민족을 단위로 해서 다 갈라졌는데, 물론 그 민족을 이렇게 가르는 데는 그 위에서 통치하는 사람들이 자기 어떤 정치적인 욕망이 있겠죠. 근데 이 정치적 욕망이라는 게 혼자서 주장해서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주민들이 호응을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민족을 둘로 가르자 하면 남한은 찬성할지 모르겠지만 북한 사람들은 난 속으로 찬성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북한 주민들은 항상 못 살고 힘들 때 누구를 생각하는가 하면 한국을 생각했거든요. 그래 북한에서는 뭐 안 되게 되면 사실 북한 주민들이 전쟁이 확 일어나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는 데는 빨리 남한이라도 밀고 들어와서 좀 우리를 좀 어떻게 좀 해방시켜 줬으면 좋겠다, 이런 내적인 그 대화가 있는 건데, 이게 남한이 지금 평화만 생각하면서 이거 한반도를 위해서 우리가 이거 분단을 거쳐가는데 같이 손들어줘야 된다. 이건 저는 이게 감정적인 건지 이성적인 건지 모르겠지만 참 찬성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이거 한반도 평화적인 두 국가 체계를 우리가 내놓는다고 해서 과연 한반도의 평화가 보장되겠냐? 물론 평화가 보장된다면 그걸 위해서 뭐 이런 옥지의 뭐 이런 걸 다 제쳐놓고 비굴한 평화라도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저는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이라는 게 한반도의 평화를 이룩하자는 게 아니라 자기를 지키자는 거기 때문에 이 자기를 지키자는 욕망이 지금은 힘이 약하고 상황이 조성 안 되니까 지금 참고 있는 거지, 북한 김정은이가 좀 내가 힘을 가진다, 그다음에 앞으로 아주 이상한 환경이 전개된다, 그러면 남한을 어떻게 하자는 건가 하면 내 의사대로 언젠가 칠 때 그 북한 주민들이 마음의 심리적 부담을 없애자는 거다. 난 이렇게도 하나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평화적 두 국가론으로 우리가 받아들인다고 해도 과연 그게 한반도의 평화를 담보할 수 있겠냐? 이것도 저는 의문이에요. 그래서 먼 훗날에 가서 우리 후대들이 우리가 오늘 이렇게 선택한 이거를 좋다고 할까 나쁘다고 할까, 이 동유럽에서 특히 소련이 이렇게 다 붕괴된 걸 지금 소련 사람들은 우리 외부에서도 보건대는 그때 우리가 잘못 선택했다, 어떻게 하나 그걸 다 아울러 가지고 그 통일 국가를 유지해야 되는데 그때 고르바초프가 잘못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산산조각이 나고 우리가 약해졌다, 소련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렇게 둘로 갈라져서 여러 가지 뭐 이게 고착된다고 하면
물론 먼 훗날에 북한도 민주국가로 변하고 남한도 민주국가로 변해서 그때 가서는 어떻게 될지 몰라도 나는 왜 그런지 욕먹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선택을 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북한 주민들을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남한이 이기적이에요. 요즘은 다 자기만 생각하니까 그저 우리 남쪽만 잘 살면 되고 절반은 잘 살겠으면 잘 살고 죽겠으면 죽고 너넨 뭐고 압제 통제 밑에서 그냥 살아라. 이게 사실 우리는 민족성이 꽤 강한 민족인데 난 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물론 당면하게는 뭐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잽싸게 반응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너네 잘 떠들어라. 우리는 그저 그대로 간다. 물론 이렇게 자꾸 붙어가지고 정세를 긴장시키는 건 안 좋지만 우리가 그거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 이거는 사실 전략적으로 안 좋고요. 뭐 정치학에서 잘 말하는 것처럼 정치적 모호성, 뭐 이런 거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면서 우리는 들은 척 만척하고 그냥 가면서 당장은 우리를 지켜야죠. 나는 항상 우리 한국에서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면 북한에 유명한 우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나귀가 풀을 뜯고 있는데 배고픈 숙냥이가 나타났다 그래요. 그래서 나타났는데 야 내가 배고파 그러니까 내 엉덩이 한쪽을 좀 떼주지 않겠니? 내 거 하나만 딱 떼먹고 이제는 안 떼먹을게. 그러니까 줬는데 그다음에 숙냥이가 또 배고파서 이 짝 내놓으라 해서 이 짝 내놓고 나중에는 당나귀가 깨끗이 다 잡혀 먹였다. 이거 북한에서 아주 주장하는 우화거든요. 근데 우리가 항상 우리를 지키자고 하게 되면 북한보다 전략적 우위를 유지해야 되는 거고 더더구나 핵이 없는 상황에서 그러면서 남북의 충돌은 될수록 피하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너무 길게 말해 미안합니다. 자, 이 기자님. 이제 선생님들이 앞에서 말씀하시거나 지적하신 거는 뭐 제가 거기에 의견을 덧붙이는 건 별로 지금 시간도 모자라니까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그냥 말씀 안 하신 거에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저는 우리가 직면한 상황을 이해하고 어떻게 출구를 모색하려고 하면 정명이 되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적대적 두국가론이라는 개념화가 지금 우리가 당면한 상황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기자인데 기사 쓸 때 반통일 적대적 두국가 노선이라고 씁니다 항상. 왜냐하면 적대는 분단사에서 정세의 변화에 따라서 협력으로 가기도 했지만 적대는 지속되어 온 측면이 있는 거고요. 한국의 양대 헌법기관인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그렇게 하죠. 협력과 대화와 뭐더라 적과 동반자적 이중성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적대적이라는 건 새로운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두 국가 역시 새로운 상황 아닙니다. 그러니까 국가부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91년에 두 국가와 국가의 관계를 특수관계로 이렇게 포장한 측면이 있고 기란관계라고 하지만 선생님들께서 공부 오래 하신 분들이 일찍 지적하셨듯이 72년 7.4 공동성명부터 사실상 두 개 정부의 병립을 인정하는 방식으로 실질적으로는 그렇죠. 그러면서 그 이후의 분단사는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가성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진행돼 왔고 5차례 정상회담도 그걸 인정하는 전제 위에서 풀어왔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껍데기 포장지는 특수관계론이고 통일이긴 하지만 역시 그렇기 때문에 두 국가도 우리가 직면한 절대적으로 새로운 단절적 상황은 아닌 겁니다. 유일하게 단절적이고 새로운 상황은 반통일인 거죠. 김정은이 통일을 배제하는 것. 그러니까 이 세 개의 개념을 연결해서 보되 분리해서 분석하고 대응법을 모색해야지 논란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적대성의 측면만 보자면 이미 이재명 정부 들어서고 나서 상당히 많이 완화된 측면이 있습니다. 담화의 방식이긴 하지만 그렇게 오가는 것도 있고요. 국가로는 그런 거죠. 뭐 북한이 수교한 나라가 159개국인데요. 158개국이 남북한 동시 수교국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조선 하나다를 정책으로 관철했던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북한 수교국인데 한국 수교국이 아닌 나라는 팔레스타인입니다. 그거는 팔레스타인이 우리를 인정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로 팔레스타인을 국제공인 국가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건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러니까 이 적대성은 이제 뭐 정세적으로 변화할 수 있는 거고 그 두 국가 관계는 냉전기부터 지속적으로 강화해 왔던 지속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어떤 식으로 풀어가느냐의 문제인 거고 유일한 문제는 이제 반통일인데 통일을 하지 말 거냐 할 거냐 한다 그러면 이걸 어떤 방식으로 할 거냐 이 세 가지 차원을 나눠서 보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선생님들 다들 아시겠지만 김정은 위원장이 적대적 두 국가론을 얘기하기 전에 한국 사회 진보 진영에서 투코리아 병립이 일시적으로라도 필요하다는 논의가 굉장히 왕성하게 있었고요. 진보 정당 그 대선 후보 당내 경선에서 이게 당내 최종적으로 그 후보가 되지는 않았지만 대선 공약으로 채택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단행본으로는 그 김상균 교수의 코리아 양국 체제론 같은 단행본이 일찌감치 나왔었죠. 그런데 2023년 12월에 김정은 위원장이 적대적 두 국가론을 선언하면서 그 이후로는 이 문제가 학문의 세계에서 그리고 정책 연구자들의 세계에서 합리적으로 토론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를 논의할 때 옳고 그름의 문제뿐만 아니라 정치적 오염을 회피하는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인 관심을 가져야 된다. 왜냐하면 그 이전에는 그냥 이제 남북 관계를 어떻게 풀어가느냐의 문제인 거죠. 민족을 강조하느냐 아니면 뭐 여러 가지 평화를 강조하느냐 그런 문제인데 지금은 두 국가 병립 얘기하면 그게 이제 대한민국 정부의 공식 통일 방안에도 있는 건데요. 뭐 김정은 편드는 거냐? 김정은 따라하는 거냐 이런 식의 정치적 공방이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회피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상황을 개선해 나가기 위해서 우리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것, 국가법 선생님 말씀하신 국가법 폐지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그 과정이 이것과 얽히지 않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 그러니까 정치적 오염을 회피하는 문제를 적극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말씀은 시간이 없으니까 마치겠습니다. 예, 저 황태입니다. 그 다 뭐 역사적인 디테일이나 이런 걸 다 너무 자세하게 말씀해 주셔서 저 아주 간단하게 그 지금 말씀하신 그 제가 학생들한테도 물어봐도 반통일 말씀하셨었는데 그게 새롭다. 통일을 하지 말자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 그러니까 그럼 보통의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답도 그렇고 이 오늘이 영원히 갈 것 같다. 라는 현실 인식에 이제 기반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이 영원히 갈 것 같으니 그냥 인정하자라는 얘기로 들리는데 저는 오랫동안 하여튼 정치학을 가르쳐 온 관점에서 봤을 때 그런 현실 인식이 사실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에 대한 이 허구성이 되게 좀 전 동의하기가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보통 이제 뭐 정치학에서 오너십을 가지고 있는 에어리아가 뭐 선거 혹은 전쟁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막 보시면은 일어날 것 같지 않았던 일들이 결과적으로 역사에서는 다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제 시대가 끝날 것 같지 않았는데도 끝났고, 그다음에 뭐 동독에 사실 80년대 중반에 저희가 동독에서 이 회의를 하고 있다면 비슷한 얘기를 하면서 현실을 받아들이자라고 얘기를 하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소련도 그랬고 사실 그런 뭐 스카치 포리스는 그런 밑으로부터의 혁명이라는 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불가능할 것 같았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다 발생을 했거든요. 자, 그러면 이렇게 역사가 변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 남북 관계를 바라보면 어떨까? 저는 사실 뭐 흡수 통일론자도 아니고 북한 붕괴론자도 아니지만 비교 정치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북한은 굉장히 이상한 정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체제적으로 봤을 때 뭐 린츠가 뭐 술탄주의를 얘기하건 뭐 저기 누구죠? 그 개인주의적인 뭐 독재를 얘기하건 상당히 취약한 정권이거든요. 그리고 이 정권이 오랜 동안 20년 넘게 제재를 받아왔기 때문에 저의 제재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내일 뭔가 큰 위기를 겪고도 이상하지 않을 그런 정권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그냥 북한을 북한만으로 보지 않고 그 수많은 독재 중에 하나라고 봤을 때 북한 정권의 취약성을 이해할 수 있다면 그럼 분명히 시간이 가면서 어떤 계기가 도래했을 때
뭔가 우리에게 도움을 요청할 상황이 분명히 저는 올 거라고 생각하고 그거에 대한 믿음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이 도래했을 때 우리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그런 면에서 통일을 포기하면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예컨대 이제 독일 통일도 보면은 독일 통일 과정에서 이제 가장 극적인 상황을 꼽으라 그러면은 동독의 주민들의 선택이 중요했다라고 만약 그 파트를 믿으시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거를 위한 준비를 저희는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전 적대적인 두 국가론이나 이런 것들은 뭐 그걸 받아들이는 우리나라의 평화적인 두 국가론조차도 사실은 북한이 이게 통일을 얘기하기 싫어하지만 이제 어쨌든 북한 주민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를 하지 않고 있잖아요. 하여튼 그런 면에서 저는 우리는 단호히 어떻게 보면은 통일을 위한 준비를 게을리하면 안 되고 미래에 분명히 도래할 그런 이제 그런 시기에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하나의 나라로 갈 수 있도록 우리는 노력을 게을리하면 안 된다.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적대적 두 국가론에 대해서 단호히 거부를 하는 게 맞지 않냐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그걸 이어받은 평화적인 두 국가론은 매우 부끄러운 그런 정책이 아닌가. 왜냐하면은 일단 반헌법적이라는 거는 뭐 그렇다 치더라도 이 두 국가론 자체가 제가 보기엔 적대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다 평화적이라고 갖다 붙여도 저는 이게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념적으로도 이거는 동의할 수가 없고 헌법적으로도 동의할 수 없고 그다음에 인권적으로도 봤을 때 북한의 주민을 사실상 사지로 내모는 그러니까 우리가 헌법에서 가지고 있던 영토나 통일 조항에서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북한 주민을 이제 외국인으로 밀어내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헌법적인 울타리를 마련해놓고 있었는데 그런 것조차도 이제 없애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저는 이거는 받아들이면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지난 연말에 제가 그 근무했던 곳에서 이 주제로 논문을 하나 써달라 그래가지고 그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과 이재명 정부 정책 과제에 대한 그 논문을 쭉 쓰면서 남북 관계를 한번 과거 역사부터 이렇게 되돌아볼 기회를 한번 가졌었는데요. 오늘 또 여러분들 많은 말씀 듣고 앞으로 개정을 할 때 좀 참고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분단 이후에 남과 북은 특히 박정희 정부 이후는 사실상 두 국가 해법을 모색을 했다는 건 역사적으로 증명이 돼요. 뭐 언급을 안 하더라도. 그런데 이제 헌법상 그 영토 규정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그걸 이제 규범화하고 사실상 두 국가 해법을 모색했는데 사실 그 윤석열 정부 들어서 가지고 이 헌법 3조가 규범해서 현실의 문제로 들어와서 자유의 북진 통일론이 나오고 하면서 아마도 북한의 그 두 국가 적대적 두 국가론에 영향을 준 건 100%라고는 할 수 없는데 일부 그 영향을 줬다 이렇게 이제 저는 그 봐야 할 것 같고요. 뭐 아까 현인예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 정권은 뭐 우리가 아무리 보더라도 수령 체제 유지 발전 개성이 최우선 순위니까 적대적 두 국가론도 사실은 선대의 유운이나 사상 이론을 사실상 상당 부분 그 재해석을 하지도 않고 거부하고 이거를 그 조정을 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 그 이번 그 9차 당대회에서 북한이 솔직하게 얘기한 게 있어요. 뭐 여러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하지만 남쪽의 역대 집권 세력들이 그 우리 저들의 문화를 유포해 가지고 사실상 자기들을 그 평화적으로 이행하는 그런 그 체제를 붕괴시키려는 전략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남쪽과 상대하지 않겠다. 이런 건 북한이 이제 솔직하게 얘기한 것인데요. 그런데 이제 결국 이제 김정은 시대 와서 자기 정권의 정체성을 새롭게 정립을 한 결과라고 저는 보는데요. 그런데 이제 이 새롭게 정체성을 정립하게 된 게 저는 그 하노이 노딜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하노이 딜로 하려고 했을 때는 사실은 자본주의 세계 경제로 들어와서 나름대로 자기들의 어떤 발전 전략을 모색하려고 했는데 노딜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당시 이제 남측 정부가 제대로 관리를 못하고
이런 것이 이제 영향을 주면서 결국은 이제 그 정체성을 어떻게 하냐면 국가 중심주의로 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늘 혁명과 건설의 기본 단위는 김정일 시대는 나라와 민족이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그 민족을 버리고 나라로 규정하면서 우리 국가 제일주의로 이제 사상 이론적 조정을 한 거죠. 그게 그 정체성이라는 측면에서 그렇게 정리를 저는 하고 싶고요. 근데 이제 숨은 의도는 뭘까 저는 많이 고민을 해봤는데 결국은 이제 북한이 정전 체제를 평화 체제로 바꾸려고 여러 차례 시도를 하고 무력화도 해봤는데 불가능하다는 것을 느꼈고 미국과談判도 더 이상 안 되니까 사실은 이제 이 그 이번 두 국가론을 통해서 대한민국과 결별하고 독립적인 사회주의 국가로 외교적 자율성을 가기 위해라면 정전 체제를 무력화시켜야겠다. 그래서 얼마 전에 홍민 박사가 이렇게 칼럼 쓴데 보니까 이것은 북한식 종전선언이다 이렇게 했는데 저도 이제 논문에 그렇게 썼어요. 첫째가 아마도 정전 협정을 무력화하고 두 개 국가로서 외교적 자율성을 발휘해 가지고 미국이나 뭐 일본이나 이런 쪽으로 가려는 의도가 깔려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봤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와 관련해서 아까도 헌법 개정 말씀 많이 하셨는데 제가 국회 뭐 관련 자문위원을 하면서도 그 논의를 여러 차례 하고 국회 개헌안에 이 부분을 반영되고 있는가 또 개헌 자문위원회는 별도 팀이라 간접적으로 여쭤보니까 이 부분은 이번 개헌안에서도 손대기 어려운 부분이다. 이거 손대면 브레이크홀이 돼서 남남 갈등 불러올 수밖에 없고 어려울 거라서 쉽지 않을 거 아니냐. 한다 하더라도 그대로 두고 단서 조항을 넣거나 뭐 그렇게 하는데 지금 이제 대체적인 것은 헌법 판례에 준해서 그냥 해석하자. 뭐 이런 정도로 지금 많은 의견이 모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아까 이완 기자님 말씀하신 그런 우려는 지금 개헌에서 이게 쉽지 않을 거다. 이 국가 정체성의 문제도 있고 남남 갈등의 문제도 있고 등등해서 상당히 지금 어려울 거다.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뭐 결국은 이제 이렇게까지 오게 된 데는 우리가 근본 문제 해결에 너무 소극적이었다. 그러니까 아까도 적극적 평화, 소극적 평화 얘기지만 우리는 소극적 평화에 만족하면서 지금까지 온 건데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는 문제라든가 기타 근본적인 문제는 다 미뤄뒀거든요. 그래서 그게 아마 오늘날에 이런 이제 지경에까지 온 거 아닌가 그런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가능하면 좀 짧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아까 전에 국가관계 개념부터 정립하자고 했는데 우리 권은민 변호사님은 이제 사실상의 두 국가 관계로 나는 생각하게 말씀하셨고 우리 국가부 교수님은 법적인 두 국가 관계로 가자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저는 뭐 법적인 두 국가 관계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을 갖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그동안 생각해왔던 분단 국가로서의 통일에 대한 목적은 사라지게 되는 거죠. 이제 헌법부터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국정선을 바꾸고 국내에 있는 국가보안법 이런 거 다 바꾸고 이제 북한도 이제 간첩이라는 의미에서 이제 형법에 뭐 구성 법률이 다 바뀌어지겠죠. 두 번째는 이 자리에 계신 교수님들 학교에 있는 통일자가 들어간 학과나 연구소는 다 없어져야 되겠죠. 그리고 각급 학교에 있는 교과서에 통일이라는 교육 다 없어지게 되겠죠. 정부 조직으로 말하면 통일부도 없어지는 거고 민주평통도 없어 제도적으로 그렇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뭐 두 개 국가니까 통일할 필요가 없으니까 각급 재교육을 통해서 이제는 북한하고 우리는 통일할 필요가 없다. 따로 산다. 이렇게 사회적인 여파가 어마어마하게 커질 겁니다. 생각 이상으로. 저는 이제 뭐 그런 문제를 떠나서 대부분 이제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대부분 현실적인 정치 관점 입장에서 분석하고 하셨는데 통일 문제만큼은 현실적인 정치 관점에서 문제를 분석하고 풀어야 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봐요. 통일 문제는 우리가 함부로 통일을 포기할 수 없는 그런 역사적인 그런 의식과 대한민국의 주체 의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전에 이제 김명로 선생님은 당위론적인 그런 시대착오는 저는 당위론적인 관점에서 제가 왜 이런 이야기하는 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역사
역사를 보면 고구려 시대로부터 지금까지 통일 국가로 쭉 왔었는데 우리 민족의 흐름 속에는 통일이라는 일은 함께 살았다는 같은 민족 의식이 지금도 면면히 흐르고 있어요. 그 남북한 다 공이 다 주민들, 아까 전에 현일의 박사님 북한 주민들 속에는 전다 통일이라는 의식을 지금 현재 다 갖고 있다 하듯이 그거는 쉽게 칼로 물 베듯이 없어지는 요소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통일의 의식이 있는데 특히 이제 역사식으로 보면 우리가 일제 시대 때 우리 임시정부에 계신 분들의 생각은 우리가 나라를 찾을 때는 우리 과거의 조선에 그 전부의 나라를 찾겠다고 임시헌장 헌법에 적혀져 있어요. 그러니까 안타까운 거죠. 물론 우리의 힘이 약해서 미소관의 어떤 그것 때문에 분단이 되었지만 그러나 마음속에는 우리 과거의 모든 역사의 흐름에서 하나로 되어야 된다는 이 목표의식이 있는 거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면면히 흘러온 거죠. 우리 이승만 박사나 김구 선생 다 했던 목표는 하나된 나라를 찾고자 했는 것이고 그 정신이 지금까지 올라왔다는 것이고 그래서 결코 그걸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하는 건데 다음은 현실 정치적인 관점에서 보면 일제시대 때도 일본의 위력이 하도 세가지고 우리 절대로 독립 못한다 해서 포기한 사람들이 많아요. 특히 누구라고는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모 소설가는 우리 민족 개존 원리였어요. 우리는 절대로 일본한테 이길 수가 없다. 우리 민족이 일본 민족처럼 돼야 된다. 그런데 해방이 됐어요. 해방이 되고 나서는 김구 선생 찾아가서 김구 백범일전을 내가 고쳐주겠습니다. 또 변신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그래서 이제 우리 영화 같은 거 보면 밀정 보고 너 왜 옛날에 일제시대 밀정했냐 하니까 독립할 줄 몰랐다 이거지. 내가 독립할 줄 알았으면 내가 밀정 안 했다 하는 거 그건 같은 논리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역사의식의 관점에서 보자는 것이고 두 번째는 김정은 정권이 두 개의 국가는 적대국가를 만들었는데 우리 현일 선생님 말처럼 그 사람 개인 정권을 위해서 만드는 것인데 북한 주민이 독립받은 거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 역사에 보면 조선시대에 강해군이나 강해군이 아니라 연산군이 나타나요. 폭군일 뿐이에요. 잠깐 지나가는 사람에 불과한 거예요. 잠깐 지나가는 사람에 불과한 사람 그 사람이 만드는 주장을 대한민국이라는 올바른 의식관에서 그래서 보완해동해서 맞다 그대로 따라가자 하는 건 저는 잘못된 역사인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대한민국의 정통성 관점에서 우리는 주체의식을 통을 먼저 잊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북한이 통을 하지 말자고 해서 우리도 같이 하지 말자고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논리죠. 왜 그러냐면 대한민국은 조선 다음에 대한제국 다음에 임시정부 다음에 그 다음에 대한민국의 법통을 이어봤어요. 사실은 대한민국 한반도의 정통성 북한은 정통성이 없는 나라예요. 그 정통성 있는 사람이 그 주체의식을 포기하고 북한이 그러니까 나도 두 개의 국가로 가겠다. 이건 저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당연한 관점 이걸 가져야 우리의 젊은 세대들에게도 비록 젊은 세대들이 통일을 무관심한다 하더라도 나라는 결국은 엘리트들이 국가의 지도자들이 끌고 가는 것이지 생각 없는 사람들 너대로 따라가겠다. 그거는 나는 진정한 나라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여기 계신 엘리트들이 모여서 그런 의식이 약해지면 더 강화하도록 해야 되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 교육부나 물론 통일부도 책임이 있지만 학교사에서 과연 우리 젊은 대학생들한테 통일의식 얼마나 심어줬느냐. 학문적으로 논문 지도했지만 그 의식 속에 정말로 제대로 박아주느냐. 그건 우리 책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마지막으로 들 것은 이제 적대적 국가에서 평화적 국가라고 하는데 보수 쪽에 있는 사람들도 두국 국가로 가면 평화로 갈 수 있다. 그렇게 말한 사람이 있어요. 제가 반론을 했어요. 두국 국가가 가는데 된다고 평화 안 온다. 우리 내부 간의 특수관계에 있더라도 평화가 잘 들어갈 수가 없고 하기에 따라서 또 두 개 국가로 간다고 해서 영원히 평화가 보장되는 구조로 온다. 그것도 잘못된 생각이다. 현실 정치는 얼마든지 변화무쌍하다. 그리고 남북 간이 다투지 않아도 국제 분쟁에서 남북 간이 또 적대적 국가로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국제정치에 보시면 계속 기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는 지금 김정은 정권이 하는 그 논리에 우리가 흔들려서 우리가 가는 주체의식이나 역사의식을 바꿔서는 안 된다. 그리고 평화라는 것은 두국 국가로 간다고 법적인 두 국가로 간다고 평화 오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 그런 측면을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전에 항상 회의할 때 이렇게 의견 개진이 의무는 아니었습니다. 근데 마침 조금 시간은 좀 남아 있고요. 지금 전 교수님하고 박명희 교수님하고 두 분 그리고 이종원 이사님하고 세 분이 지금 말씀 안 하셨는데 혹시 말씀을 좀 이제 좀 간략하게 좀 해주십시오. 네. 예, 저는 그냥 한 가지 우리 홍영호 차관님 말씀 주시는 거 들으면서 그냥 번뜩 머릿속에 지나간 생각만 한 가지 얘기 드리겠습니다. 그 북아일랜드 사태가 터져서 평화협정을 맺는데 사실은 굉장히 복잡한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수백 년의 이 식민지로서의 고통, 또 종교적인 갈등, 또 북아일랜드 자체로만 보면은 신교도가 많지만 전체 아일랜드로 보면은 구교도가 많은 아주 이런, 거기다가 또 이 무력으로 해결해야 된다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것을 반대하는 그룹까지 이루 말할 수 없이 복잡한 그룹들이 모여서 평화협정의 논의에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그때 여러 논의들이 있었지만 결국 최종적으로 나온 그 중요한 정신 중에 하나는 오케이, 이 상황에 대한 최종 결론은 우리가 내리지 않는다. 그거는 앞으로 세상이 변해가고 새로운 인구 구성이 생기고 미래 세대가 판단할 수 있도록 우리는 열어놓는다. 다만 지금 상황에서는 일단 그 미래 세대가 죽지 않도록 평화 협정을 우리는 맺는다. 그러니까 이거를 역사의 최종 아주 픽세이션 시키는 것이 아니다라는 그 이야기들을 나누고 그래서 협의가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정말 그 적대적 두 국가론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순전히 김정은 개인의 팩터가 저는 크다고 봅니다. 영원히 통일은 안 된다라고 말하는데 그 본인이 영원히 살 존재가 아닌데 저런 말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참 저 친구의 그 정신 멘탈리티가 저렇다. 자기가 거의 신적으로 자기를 보고 있는 전형적인 슬립 오브 텅이다라는 느낌을 좀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저희도 물론 여러 가지 뭐 현실적인 거야 다 고려해야 되고 저는 뭐 오늘 주신 말씀도 너무 열심히 아주 잘 배웠는데 그러나 정말 이거는 훨씬 큰 차원의 문제인데 우리가 너무 전략적인 레벨에서 너무 좌우되는 것처럼 보이지는 좀 않아야 될 텐데 뭐 이런 생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저 박명규 선생님 혹시 한 말씀 하시겠습니까? 아니 뭐 안 하셔도 되고요. 그래도 뭐 최장수 통일 평화연구원장으로서 한 말씀 하셔야죠. 아니 근데 원체 뭐 지금 말씀을 많이 듣고 나니까 뭐 제가 더 보탤 얘기는 딱히 없는 것 같은데 어쨌든 저도 그런 생각은 듭니다. 이 적대적 두 국가론이라고 하는 거는 결코 수사적이거나 뭐 일시적이거나 또는 그 편의적인 것은 아니고 북한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이 진지한 고려 끝에 나온 전략적인 대전환의 화두라고 좀 무겁게 볼 필요는 있다는 생각은 합니다. 다만 이제 그 적대적 이국가론이라고 하는 것이 담고 있는 그 내용은 저는 대단히 유동적일 수 있고 이거는 북한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활용도가 높은 정치적 담론일 수도 있다. 이게 여기는 적대성의 문제와 국가성의 문제라고 하는 게 이국가론과 적대적 관계라는 걸 어떻게 강조하느냐에 따라서 그 좀 여러 가지 다를 것 같은데 저는 사실 작년 8월 15일 날 그 남북에서 이 해방을 놓고 어떻게 최고 지도자의 담화가 나오나 하는 것을 유심히 봤는데 뭐 다 보시면서 느끼셨겠지만 굉장히 북한의 이 해방을 보는 시각이 굉장히 달라지는구나. 그때 보면은 우리는 여전히 일제로부터의 해방, 그 민족과 분단의 아픔, 그래서 북한과의 또 이 교류 협력의 필요성 이 부분을 여전히 이 얘기를 했는데 북한은 그때 8.15 때 일체 남북 관계와 민족과 뭐 이 분단과 이 아픔 이런 얘기 없고 소위 2차 대전의 반파쇼 국제연합군의 이 역할. 그래서 소련의 그 당시에 아주 그 큰 기여 이런 부분 얘기를 했거든요. 그때 느낌을 보면 이게 한국 전쟁 그 해방과 한국 전쟁 이 2차 대전과 한국 전쟁과 이 소위 분단과 그 이후를 보는 역사에 대한 해석부터 지금 굉장히 이 총체적으로 바꾸려고 하는 그 문제 의식이 이 속에 지금 들어 있는 것 같고 이 그 두 이제 이 말의 층위의 이 격차가 사실 이제 우리 입장에서 보면 좀 일방적인 짝사랑 같이 보이고 북한은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는 비아냥으로 나오기도 하는 이런 지금 그 상황을
빚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려운 상황이면 분명하고 저는 굉장히 냉철하게 대응해야 되기도 하고 저는 굉장히 장기적인 전략이 필요하고 무엇보다도 우리 입장에서 보면 북한의 나름대로 국내외 자기들 내부와 지정학적인 변화에 대해서 아주 종합적인 생각 끝에 지금 만들어내는 이런 전략적인 대응 못지않게 우리도 대전략의 입장에서 좀 얘기가 필요하고 대응이 필요하다. 이게 뭐 북한의 어떤 논의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현 상황을 타개할 수 있을까? 이건 물론 정치적으로 필요한 부분이긴 하겠지만 우리는 지금 이 격변하는 지정학적인 변화와 북한이 지금 저렇게 바뀌는 상황에서 한국은 어떤 미래를 구상하고 큰 그림을 그리는가?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훨씬 더 진지하게 좀 있어야 하고 그런 맥락에서 저는 요즘 좀 안타까운 것이 너무 쉽게 통일을 추구한 통일의 목표를 견지한다는 것과 평화를 유지한다는 것 또는 남북의 국가성을 인정한다는 것이 전부 상호 배타적인 것처럼 전제되고 있는 느낌이 좀 있거든요. 사실 이게 그렇게 꼭 배타적으로 전제되어야 하는가? 분명한 거는 그동안에 우리 일반적인 통일론이 지나치게 평화라든지 국가성의 문제에 대해서 무관심한 것도 사실이었고 또 일각의 평화론이 이런 민족 문제나 통일 문제에 대해서 무관심했던 부분이 있기도 한데 정말 지금 상황에서 한국의 미래 전략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인가 하는 좀 큰 그림에 관한 얘기가 필요하지 않는가. 지나치게 현재의 그 상황에 어떻게 정치적인 대응을 하는 것이 이 텐션을 줄일 것인가 하는 이 부분에 너무 한정되면 아까도 뭐 어느 분이 말씀하셨지만 정말 역사는 10년, 20년, 30년 더구나 우리 미래 세대를 놓고 생각해 보면 예측하지 못한 가능성과 변수가 언제든지 있게 마련이고 저는 현재의 정학 상황에서 한반도는 뭐 그 가능성은 굉장히 클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대전략에 관한 고민을 더 좀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 이종원 이사님 좀 생각을 좀 말씀하시겠습니까? 너무 많은 공부가 됐고 늘 그냥 지금 남북 관계 또 통일 문제를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때마다 늘 이제 저는 아쉬움이랄까 궁금증을 좀 갖고 있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뭔가하면 뭔가 상황 자체를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걸 전제로 너무 얘기를 하고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두 국가론 얘기를 들을 때도 이 두 국가론이 왜 나오는가 하는 배경에 대한 얘기를 이제 저도 좀 생각을 해봤는데 가장 큰 것은 역시 북한 체제 유지가 아니라 김정은 체제 유지가 가장 중요한 배경이 되고 목적일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지금 현재 북한 체제가 어떤 상황에 있는 것인가, 얼마나 갈까, 이게 뭐 붕괴 이런 얘기를 떠나서 얘기입니다. 현실적으로 그걸 이렇게 한번 바라보는데 최근에 이제 이런 두 국가론도 말하자면 김정은 체제 유지를 위한 그거의 한 배경이라고 본다면은 그 전에 나온 조치들을 보고 제가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소위 사개법이 있었죠. 반동문화 배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그때 그 내용을 보고 제가 굉장히 좀 이렇게 놀란 건데 남한의 드라마를 본다라든지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사형에 처할 수 있다는 이런 부분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제가 직감적으로 느낀 것은 엉뚱하게 들릴 수 있겠습니다만은 박정희 정권의 말기에 긴급 조치를 저는 떠올렸습니다. 이게 지금 유신헌법이라는 체제 법적인 시스템을 가지고도 더 유지가 되지 않았거든요. 더 이상 유지가 되지 않으니까 거의 마지막 수단으로 긴급조치 구호를 발동을 했고 그게 사형이라는 게 있단 말이죠. 저는 똑같은 어떤 생각을 갖게 됐거든요. 이 북한 체제라는 것이
그냥 나만의 어떤 드라마 하나 보는 거를 그 주민들을 더 이상 이제는 통제할 방법이 없어지니까 사형에 처해야 된다는 것까지 갔다면 이 체제는 지금 어떤 상태에 와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런 연장선상에서 지금 그 두가론도 아마 그거 다음으로 나온 조치로 보여지는데, 근데 이제 논의를 하는 걸 보면 이 두가론의 두가론 아까 현희 박사님도 말씀하시고 황태희 박사님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거를 제기한 사람은 김정은이라고 저는 봅니다. 제기한 목적이나 모든 배경들이. 그런데 마치 그 김정은 체제가 우리가 지금 논의를 하는데 알게 모르게 전제되어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계속될 것이다라는 그걸 갖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체제의 변환이라는 문제, 체제 전환 문제, 체제의 변화 이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그걸 갖고 앞으로 전망을 한다라든지 어떻게 할 것인가를 좀 얘기를 해야 되겠는데 그 부분은 좀 간과되고 있는 것 같다 하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통일 논의도 그렇고 이 부분에 대한 논의도 그렇고 그 부분을 전제하고 그 부분까지도 하나의 변수로 생각하고 우리가 논의도 하고 또 대응책도 마련해야 하는 것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좀 그런 부분들이 이야기를 들을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시간이 거의 딱 맞게 끝났는데요. 그래도 평상시에는 한 5분, 10분 정도 늦게 끝났으니까 혹시라도 나는 한 1분 정도 나는 요 얘기를 꼭 좀 덧붙였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이 혹시 계실까 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너무 시간 제약 때문에 너무 말씀하셨던 핵심 포인트를 놓치신 게 있다면 아까 뭐 이재훈 기자님도 아까 그때 뭐 말할 게 있는데 일단 끝낸다라고 말씀하셨고 등등 그런 분이 좀 계셨던 것 같아서 제가 이종원 이사님 말씀하시는 거 듣고 진보 보수 아니면 북에 대한 정책의 차이가 어디 있을까? 북의 행위 주체성을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가 제일 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행위 주체성을 그 부정하는 보수의 논리가 두 가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체제 취약하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굉장히 역설적인데 그 북의 정책은 체제와 상관없이 구조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 두 가지 그냥 관찰 포인트입니다. 예. 혹시 박 박사님. 저는 앞으로 한국의 대북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남북 영구 적대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겁니다. 이 영구 적대 관계 노선은 적어도 10년은 갈 겁니다. 이 10년 동안 관계를 어떻게 안정적으로 관리를 하느냐 하는 거가 가장 중요한 목표라고 생각이 되고, 그다음으로 앞으로 남북 간에 큰 전쟁은 안 일어나지만은 갈등은 예정돼 있습니다. 그 예정돼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만반의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다음으로 북한 국가는 대남 적대가 없으면은 존속이 불가능합니다. 계속해서 이 대남 적대를 재생산해야지 북한 체제가 유지가 된다고 하는 겁니다. 예, 그다음에 북한이 거부한 거는 단순히 북한이 거부한 거는 한국의 보수와 진보를 공히 거부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한국 자체를 거부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없으신 걸로 알고 그러면 정리를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니까 제가 이 포럼에서 계속 사회를 보게 됐는데 오늘만큼 이게 제가 왜 내가 사회를 보고 있지 하는 그런 어려움 후회 그런 어려움 후회 뭐 자책 제 능력에 대한 정말 반성 등등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는 제가 사회를 하면서 항상 끝날 때면 나름대로 좀 이렇게 정리를 좀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은 도저히 제가 정리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됩니다. 그리고 처음 시작하기 전에 한번 제가 이런 걸 할까도 생각했었습니다. 맨 끝에 왜 통일연구원에서 했던 것처럼 전문가 인식 조사 같은 거 한 것처럼 우리도 몇 가지를 놓고 한번 이렇게 거술해서 한번 의견을 한번 해볼까 했었는데 그것도 안 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냥 오늘은 보니까 정말 이 포럼에 의의가 있다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남북 관계를 혹은 또 통일을 둘러싼 어떤 핵심 사안에 대해서 여기 참석하신 분들의 이해라고 그럴까요? 인식의 폭이
넓어지는 것, 그것이 이 포럼의 가장 핵심적인 목적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오늘만큼 좋았던 포럼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다행스러운 것은 어느 분이든 통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뭐랄까 통일 반대로는 뭐 오늘 나오지 않았다. 그래서 결국은 아까 박명규 교수님께서 맨 마지막에 여기 뭐 모든 분들이 너무 좋은 포인트를 말씀하셔서 아까 고요한 저 교수님 말씀처럼 저도 정말 많은 메모를 했고요. 제 공부도 많이 됐고 앞으로 제가 무슨 이 관련된 글을 쓰거나 뭐 이야기를 할 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이 포럼이 저 통일을 위한 우리의 아까 대전력이라고 표현하셨나요? 뭐 큰 그림을 만들어 나가는 거에 큰 도움이 되었으면 그리고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오늘 이 포럼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끝내기 전에 이사장님의 그 마지막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뭐 진지한 토론 해주셨는데요. 제 느낌은 저 두 국가론에 대한 우리 사회에서의 논쟁과 또 이 자리의 토론이 뭐 크게 다르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거를 한마디로 좀 억지로 이렇게 축약을 해버리면 평화냐 통일이냐 이런 논쟁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그럼 평화와 통일이 과연 상호 배타적이냐 하는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게 머리에 듭니다. 그래서 6월 1일 날 우리 통일관나눔이 컨퍼런스를 합니다. 그 제목이 제가 정확히 프레이징을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간 국제정세 포함해서 우리 한반도가 위기다. 땡땡. 거기서 평화와 통일을 재결합하자. 주제를 그렇게 정했습니다. 관심들 가져주시고 또 그 컨퍼런스에서 또 오늘 제기된 그런 많은 문제들도 논의되리라 기대를 합니다. 혹시 시간 되시면 참석해 주시고 아니면 뭐 여러 채널로 그 논의에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수고들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